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 내린 1.25%가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될지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아닐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몸이 아플 때 먹는 알약 하나, 그 무게는 우리 몸의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을 낫게 합니다. 0.25%의 금리가 오랜 독감으로 앓고 있는 한국 경제를 낫게 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2016년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둔 만큼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컸었는데요.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 배경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처럼 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한마디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이것이 실업이라던가 또는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경기 흐름 반전 모멘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전에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앞두고 단행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방 리스크, 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올해 상반기 다소나마 우리 경제의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을 둘러싼 그 주요 이슈들이 이것이 혹시 일시적인 것이 아닌지 아니면 추세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 있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의 연장 효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것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소비가 살아난 것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연휴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살아난 것이라든지 또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소 늘어나면서 이것이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놓고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을 보면은 이러한 소비 회복세가 강하다던가 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던가 또는 다시 둔화될 리스크에 대해서 보다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과 함께 1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이 과연 어느 만큼 더욱 둔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충격을 미리 대비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미국의 고용률 조사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사실 중요한 변수일 텐데요. 미국 금리 대비해서는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적절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적절성 여부를 이렇게 확정져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최근에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라던가 또는 미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를 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특히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 산업 부문의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6월에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두세 차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금리 인상의 폭이라던가 속도가 한두 차례 내지는 올해 안에 금리를 아예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서 미국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더라도 그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준 셈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차를 벌어들인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 유출은 일단 좀 한숨을 돌리더라도 유럽 쪽을 돌아보면 지금 브렉시트 얘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자본 이동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취약한 점이 생길 텐데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유럽 쪽에서의 브렉시트와 같은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유출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더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네. 반드시 금리만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를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것과 함께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외국인은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금리 수준도 고려를 하지만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할 때 결국은 환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그 나라 환율의 움직임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최근에 물론 원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경상수지 흑자 또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을 할 경우에 원화는 큰 폭의 약세보다는 지속적으로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설령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원화에 대한 절상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네. 외국인 자금의 유출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장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외국인 자금을 봤을 때 조금은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금리 인하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경기 흐름의 반전 모멘텀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이것이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령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리보 금리라던가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금리들이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시중금리는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집계가 된 이후에 이러한 그 금리 기준금리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또다시 은행은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시는 데에는 조금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출을 받은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금리의 이자 부담이 적어도 변동금리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나마 숨통을 키워주는 효과가 기대가 되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측면에서도 네. 원화의 평가 절하 요인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완화가 되고 특히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편에서 이자 수익에 기반을 해서 또는 예금에 기반을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신 퇴직자라던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러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반적인 얼어붙어가는 어떤 경기 또 돈의 흐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가계대출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에 이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좀 대출을 깐깐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것과 정책적으로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가계부채가 더 유예되면서 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부터 수도권, 5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기 시작한 은행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은행에 가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깐깐해졌습니다. 네. 그것 자체만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위축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은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자 부담 측면에서고요. 아무래도 대출 자체를 받기는 분명히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분명하고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가계가 다른 대출, 한마디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 있죠. 예. 그 구체적인 예가 집단대출이라던가 신용대출 그리고 은행을 제외를 한 비은행권 대출의 형태로 최근에 대출이 많이 늘고 있고 이것을 가계부채의 풍선 효과라고 부르면서 최근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는 분명히 가계부채의 이런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패턴 자체가 금리보다도 보다 더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그리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보다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가계가 돈을 빌리고 있는가에 보다 더 비중을 둔 미시적인 대책, 미시적인 접근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른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된 두 개의 채널 이런 방식으로 더 악화되는 이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경우를 좀 막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풍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자체가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저희가 대내외적 경제 변수는 계속 발생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집단대출도 지금 중도금 대출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좀 내외의 경제 변수, 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들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오늘 금리 인하 이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주된 배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죠. 네. 기업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서 그리고 어느 기업이 어떤 회생 절차를 거칠지 그리고 실업이라던가 지역 경제의 위축 등의 형태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아직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네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기업 구조조정은 분명히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던가 또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투입되는 돈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되었고 향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어느 만큼 실효성 있게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 또 지금 가장 당면한 구조조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에 따른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앞부분 인터뷰를 들으셨다면 뒤이어 나오는 경제 탐구 생활 오늘은 쉽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매일 쉽게 공감하면서 경제 상식도 쌓을 수 있는 탐구 생활,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종전 1.5%에서 1.2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뉴스 앞에 인터뷰까지 다 들으셨으면 뭘 내리기로 했는지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데요. 그 수준은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리를 책정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올리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요. 또 낮추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낮춰지고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올린 이 것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서 오히려 울상이다. 이런 기업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을 다시 높이는 방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중에 직접 치료를 받는 도수치료. 이제 실손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드디어 1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서 울상이다. 이런 카카오라는 그룹의 얘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기준이 좀 높아진다고요? 네, 그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그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건데요. 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뭐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가 금지되고 이 채무 보증도 제한되는 등 38개의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정 기준을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좀 높였습니다. 또 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다만 그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서 이 총수 일가의 이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규제는 지금처럼 5조 원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공기업도 이 대기업 집단에서 일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자, 이 기준을 높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업종이라서 대기업이 되면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87년에 도입이 돼서 처음 4천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지정 집단의 자산 규모 이 변화 등을 좀 감안을 해서 꾸준히 좀 이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5조 원 기준은 2008년에 도입된 후에 5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롭게 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이 대폭 늘면서 좀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으로 좀 편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줄이고 또 사업 재편도 좀 기피하는 이른바 좀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자산 기준을 좀 조정하게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기준 조정으로 카카오 또 셀트리온 같은 이 자산이 10조 원이 안 되는 25개 기업 집단 또 한국전력 같은 이 공기업 집단 12개가 이 대기업 규제 대상에 좀 빠지게 됩니다. 예, 피터팬 증후군. 이 대기업이 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대기업이 안 되고 남아있으려는 이런 건데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망이 좀 좁아지면서 뭐 자칫 이 경제 민주화 정책에 좀 역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중소기업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기업 집단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과 똑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 중소기업을 되레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 중소기업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뭐 대기업 집단의 지정은 안 돼도 덩치가 크면 그 책임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수치료 받으러 병원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네. 도수치료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비용은 좀 들지만 보험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안 된다고요? 네, 도수치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를 말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도수치료를 핑계대는 나일론 환자가 좀 많이 늘었고, 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손실도 커지고, 또 보험료 인상에 좀 주범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금융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고, 또 이 질병 상태가 좀 좋아지는 이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뭐 결정에 불복을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한데 좀 업계에는 좀 영향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의사 그리고 또 환자들 좀 상황이 바뀐 거를 인지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네, 금감원은 뭐 체형 교정 등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뭐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통원 의료비는 1년간 최대 180회, 1회당 20만 원 한도로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증상 완화를 위한 최초의 통증 치료는 좀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단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보험료 개선에는 좋은 얘기지만 또 진짜 환자분들에겐 좀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시대를 넘어섰다. 오늘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114의 통계인데요. 이 전국의 아파트 값이 지난해 6월 3.3제곱미터당 955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6월에는 1,005만 원으로 뛰면서 처음으로 1,0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건데 특히 제주도의 아파트 값은 1년 전 600만 원에서 지금 777만 원으로 30%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산 역시 8%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값 상승에 좀 한 몫을 했습니다. 예, 뭐니 해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지역이 궁금할 텐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6월 3.3제곱미터당 1,710만 원에서 지금은 1,787만 원으로 4.5% 정도 올랐는데요. 이 강남구가 3,292만 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이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또 이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값이 나란히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좀 꼽혔고요. 상승률로는 서대문구가 9.7%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7.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사회초년생들은 이 얘기 들으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서울시 전역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또 한옥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데 꽤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 서울시가 이 한옥 비용 지원 심의 기준을 공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9군데 이 한옥 밀집 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이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외관은 8천만 원, 내부는 2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전면 수선은 외관은 6천만 원의 보조금, 이 내부는 4천만 원의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옥 보존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을 하면 기존 지원액의 1.5배인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낡은 한옥 뭐 사실 좀 비싸긴 한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2,000선을 뛰어넘었는데 주식형 펀드 환매가 좀 거세지네요. 네, 그 화요일에 2,000선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이 코스피가 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지난 2일 이후에 주식형 펀드의 환매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1일까지는 하루 200억 수준으로 이 순유출과 순유입을 반복을 했는데요. 2일에는 590억 원, 3일에는 567억 원 등으로 순유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그 하루에만 1,400억 원 넘게 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유출된 금액이 1,793억 원이라고 하니까 꽤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 특히 인덱스 펀드 순유출 규모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덱스 펀드가 뭔가요? 네, 인덱스 펀드는 이 지수를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이 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어제 하루에만 1,063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건데요. 이 국내 증시가 장기간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2,000선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다가오면 이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는 일종의 좀 학습 효과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ELS, DLS 같은 이 다른 지수형 펀드들도 참 좀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높인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뭐 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 대기업의 기준을 높이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뭐 자칫 덩치는 커지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뭐 중소기업 사이에서 이 대장 노릇하는 그런 부작용은 좀 잘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저도 드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알면 도움됩니다. 모르면 이게 도움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삶을 둘러싼 경제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이 회계 또 세무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보시니까요.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좀 반응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의외로 그 주요 포털 사이트의 그 메인 화면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방송해드리는 내용은 또 전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니까요. 듣는 것으로 좀 애매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좀 사회 뉴스와 연관해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구조조정을 앞둔 부실기업들 지금 뭐 수사도 하고 있고 정치권도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분식회계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언뜻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분식점에서 하는 회계인가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분식회계의 정의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우량기업처럼 또는 부실기업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복식보기의 원리에 따라 자산을 부풀리면 동시에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비용이 감소하게 되므로 우량기업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뉴얼 같은 경우 분식회계 방법으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어 자산과 이익 모두 과대 계상된 경우입니다. 네, 경제 뉴스를 보시는 애청자님들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이 분식회계가 나누다 혹은 뭐 분식점의 분식이 아니라 화장하다, 꾸미다의 분식이 되는 거군요. 네. 이 알아채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실 실무적으로 있으면 참 분식회계를 찾기는 참 힘들고 혹시나 찾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찾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 예. 예. 앞서 말한 것처럼 가공 매출만 계산하게 된다면은 네네. 원가는 없이 매출만 증가하므로 갑자기 이익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은 다행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되게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좀 적발하기가 어렵겠죠. 예. 보통 분식회계 적발 기법이 있는데 네네. 이러한 적발 기법들은 대부분 12월 말 결산월이 다가와서 네. 우발적이거나 급하게 분식회계를 할 경우에 이때 적발하는 감사 기법들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렇게 준비한 분식회계는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 참 이런 어려운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또 이 인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회계사분들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좀 대단해 보이세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냈나.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면은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 이런 것들도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밝혀내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임 경영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분식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자백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분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매출을 초기에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선박에 대한 제작 예상 원가가 있는데 이건 또 반대로 적게 인식한 겁니다. 네. 자, 매출은 키우고 원가가 들어가는 건 줄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제 수주를 하나 했는데 총 이제 공급 계약 금액은 1,000원이고 총 발생 예상 원가가 한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적 발생 원가를 총 발생 예상 원가로 나눈 값을 진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이러한 진행률 개념을 사용해서 매출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네. 자,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실제 계약된 금액에 실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인식한다. 이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본다. 이런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기업 회계 기준상 중요한 회계 원칙 중에 하나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원가를 인식합니다.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비용은 수익의 상되는 부분만큼 인식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익도 비용에 대응되는 시점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익 즉 이제 매출액은 선박의 완성도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률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매출액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설명 들어도 좀, 이거 어렵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뉴스 내용까지 저희가 직접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죄를 어떻게 밝히려고 하고 또 어떤 방식의 이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좀 참고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뛰어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사실 원가가 뭔지도 일반인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1,000원짜리 물건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원가인가? 단순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회계 관점에서는 원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원가의 개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거기도 또 판단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법조문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달리 얘기되어 있는 부분요. 여러분도 혹시 이 관련된 뉴스들 보실 때 분식회계 또 원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매출을 부풀렸다라든지 원가에서의 과도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뉴스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사나 건설사가 총 예정 원가를 과속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분식회계 징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과소 계상하면은 그 된다는 건 이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네. 이걸 또 어디서부터 드려야 될지 좀 예, 그 난감하긴 한데요. 잠깐만요. 뭐 제가 네. 이제 본인이 계약한 네. 선박이나 이런 목적물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어느 정도 물건이 다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낮거나 어렵기 때문에 제작사가 대금을 좀 적게 청구하거나 또 네. 적게 지급하거나 또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총 예정 원가를 과소, 그러니까 작게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800원이 매출 원가 총 비용이 들 거라고 그렇죠. 1,000원의 계약 금액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800원이 아니라 뭐 1,000원이거나 2,000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은 500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원가가 800원일 때 500원이면은 거의 뭐 한 60-70% 정도의 진행률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60-70%면은 만약 1,000원이면은 매출액을 60%인 600원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총 외정 원가가 실제로는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면은 이게 지금 60%의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0원 네. 중에 500원만큼 들었으니까 50%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총 예정 원가를 작게 잡으면 매출이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 예,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신데. 네. 예. 자, 뭐 여러 가지 뉴스와 시사 관련해서 저희가 회계 상식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 얘기인데요. 들으셨다시피 이게 단순히 정해져 있는 숫자에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있어서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 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더 쉽게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아주 열심히 그걸 밝혀내야 되고, 이런 문제다 있다, 이런 좀 시사와 연결된 얘기 여러분께 드렸고요. 이제 좀 실질적인 생활로 넘어와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좀 고민이 되는 회계 또 세무 업무 관련된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거 법인을 하나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창업을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엄청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제가 뭐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이게 각각 개인하고 법인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명쾌하게 뭐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라 아니면 법인으로 사업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네.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은, 네. 다들 저를 보고 그러면 결국 뭘로 해야 되냐 이렇게 네.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칼로 딱 자르듯이 사실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단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퇴직을 하고 하셔서 앞으로 뭐 창업을 하시거나 또 젊으신데도 좀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할까 아니면 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할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요. 좀 장단점과 차이점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창업 비용과 설립 비용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반면 네. 법인 기업은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네. 또한 이제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은 좀 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뭐 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는 좀 차이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개인 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업 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예, 개인 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나 그 관련된 자금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같긴 한데요. 그럼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법인 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은 기업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쉽게 그냥 뭐 창업주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게 하면 배임이 됩니다. 아, 그 자체가 배임. 네,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돈을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인출하기 위해서는 네.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출이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뭐 배당 결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업 내부에 이익 이음이 또 있어야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이게 아주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창업이냐 법인 창업이냐에 따라서도 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떡볶이집을 차릴 수도 있지만 이걸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하겠다라고 해서 법인으로 차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금을 내가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법인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예. 또 다른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개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법인은 좀 다른가요? 네. 법인 기업의 경우는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좀 머리를 잘 굴려서 창업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크지만 책임의 한도를 정할 때는 법인이 나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의 자유, 하지만 또 책임을 본인이 다 질 경우에는 개인이 낫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아는 어떤 법인의 대표분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까지 다 차압당했다. 이분은 개인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법인도 그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에는 납품이나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려면은 네. 대표이사의 개인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망해서 뭐 이렇게 차압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건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금 부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개인 기업 또 법인 기업 어떻습니까? 네. 먼저 가세 체계를 설명드리면 네네. 개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가세됩니다. 네네. 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네.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비상장 기업이거나 뭐 대주주가 보유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뭐 가세하고 있긴 하고요. 네네. 예, 이에 반해서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가세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예. 자, 법인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을 처분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개인은 과세를 하지 않네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세법은 법인은 모든 이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개인은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부담하는 세율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세율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 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네. 법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20%, 그다음에 200억을 초과하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 22%로. 예. 자, 이런 차이가 계속 나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모르는 게 많고요. 또 궁금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 차이, 또 세금의 차이, 이것들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프로를 즐겨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손정환 회계사 모시고 이 개인, 법인,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추가로 먼저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기다려달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도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당첨자는 모두 두 분입니다. 생수 한 박스 받으실 분은 3229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경제에 백신처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냐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 기준금리입니다. 5259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된 것처럼 우리 서민들의 시장 바구니 물가도 좀 쑥쑥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저희가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